실전 70강 가등기 완전 박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강인데 우리 지난 69강, 68강, 69강에서는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이제 69강에서는 보니까 이 담보 가등기 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담보 가등기일지라도 배당 신청해야 되거든요. 배당 신청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가 아니십니까? 14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청산 절차라는 것이 딱 개입이 되다 보면은 때론 봐가지고요. 선순위입니다. 후순위 담보 가등기 의미가 없어요. 선순위 담보 가등기권자가 청산 절차를 어느 정도 마쳤다 하더라. 그런데 그런 마친 청산 절차가 끝난 물건인데 그런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이러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 물건에 있어서 선순위 담보 가등기가 청산 절차를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투자를 하실 적에 나름대로 이제 좀 참조하시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실전 70강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제 보존 가등기입니다. 우리 보존 가등기 이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마 제가 지난 66강, 67강, 68강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특히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척기간이 10년이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하나 있거든요.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은 그때는 가등기에 제척기간이 완성을 해내가지고 가등기에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지겨워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인이 배길 정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지겨워 그럼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 예약 체결일입니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등기한 날짜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땡 끝났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본등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0년이란 그 기간 안에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한 매매 예약 완결. 10년 안에 매매 예약이 완결돼 버렸어. 완결됐다는 것은 뭐다 이미 그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인데 단지 가등기권자한테 소유권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만 안 했어요. 그럼 등기 안 했다 해가지고 그럼 가등기 효력이 부인이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경매정보지 등 등기부 등본을 보시니까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내가 입찰하는 날 기준에서 보니까 10년이 경과됐네. 우와, 이건 뭐다, 이거 매매예약 제척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야, 난 내 마음 놓고 들어가도 낙찰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훅 들어갔던 말 그대로 대가리 깨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보존 가등기인데 좀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요. 이 사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항상 소개를 시켜드렸던 사례인데 아마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소개시켜드렸을 겁니다. 뭐냐면요, 평택 지원 사건 물건이에요. 사건인데 그 농가주택인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가 대상이 아니고 땅만 경매가 넘어왔는데 그 땅에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아요. 그래서 야, 저 무슨 백장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는가? 그런 참 이게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저 참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추적을 해요. 추적이라는 게 딴 게 필요 없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봅니다. 그것도 제가 등기부등본 한 통에 2통 발급받아 보니까 불사해가지고 가등기권자 본등기 팍 하는 바람에 말이지 낙찰장 팍 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완전히 막 떡을 사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립니까? 물론 다른 채널에서는 괜찮아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들어가셨다 나중에 본등기 당하시고 소유권 상실하시든지 말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럼 자료를 펼쳐놓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곤조곤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조금 하겠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70강이죠. 4월 17일 이제 월요일이고요. 보존 가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존 가등기 나와 있고요. 이게 보니까 보존 가등기란 뭐냐. 우리 가등기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담보 가등기, 보존 가등기.
그죠? 예. 담보 가등기는 뭐다? 돈 꾸어준 거. 기억하시죠? 그죠? 보존 가등기는 뭐냐? 돈을 준 건 맞는데 돈 꾸어준 게 아니야. 돈을 왜 줬어? 이게 물어보는 거야. 돈을 당신이 왜 줬어? 저 사람도 왜 줬어? 아, 돈 꾸어줬어. 준 이유가 돈 꾸어준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당신 저 사람도 왜 돈 줬어? 그럼 나는 저 사람도 돈을 주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내 가져오기 위해서, 한마디로 소유권과 맞바꾸기 위해서 돈 줬다 이거지. 채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 꿔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보존가등기거든요. 이 보존가등기 앞에 생략된 단어라고 하면요. 소유권. 자, 이건 제가 잠깐 적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길이 어떻게 보존하세. 자기 권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가등기. 그죠? 근데 가등기는 이 가등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탁 해버린다면 이로써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해서 착 소급돼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보존 가등기 요놈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존 가등기. 특히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앞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네. 뒤에 보니까 보존 가등기가 또 설정되었네. 보니까 또 저당권이 설정되었네. A가 있고 B가 있고 C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C 저당권자 뿅 경매 신청해 버렸네. 그죠? C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는데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A 저당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C가 경매 신청이기 때문에 이제 D라는 사람이 아주 마음 놓고 들어가서 뿌악 해서 낙찰을 받아버렸네.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소인지 중인지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입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채무자가 빚을 변제를 하든지 어쨌든 이게 저당권이 없어져 버렸다. 없어지게 되면 뭐다 이게 A 저당권이 있을 적에는 보존가등기 B는요 후순위니까 이 물건 낙찰받은 D한테 잭소리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 낙찰받고 나서 어쨌든 이런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종기는 언제까지냐. 이 D라는 사람이 말이죠. 법원에서 제발 당신 대금 납부해. 그죠? 대금지급 기한을 정해주잖아요. 그럼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입니다. 어차피 이 양반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짠짠 말소시켜버린다면요. 그때는 뭐다? 갑자기 이 보존가등기는 대항할 수, 즉 낙찰자에게 잭소리 못하는 그런 권리가 갑자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말소 기준 권리가 C 저당권으로 샥 후퇴해버리잖아요. 그죠? 후퇴하다 보니까 결국 뭐다 이게 이 보존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경우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권리가 후순위 권리니까 그냥 그냥 끝났네. 이렇게 마음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D 입장에서 봐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옛날에 과거에 입찰할 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낙찰 받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낙찰 못 받아 환장한다. 오세요. 그러신 분. 금방 뱀방 낙찰 받게 해야 돼. 이렇게. 간단해요. 1억 쓸 거 뒤에다 영자 하나 더 붙이면 되거든. 10억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낙찰 받고 나서 이러한 권리 관계가 이게 유동적으로 춤췄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요 내용도 말이죠. 오늘 아니면 다음 회차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낙찰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무슨 용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하신다기보다는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어.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껄쩍지근한 게 없어져 버렸네. 그럼으로 인해서 낙찰자에 내가 상당히 좀 낭패를 보네. 이랬을 경우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지? 옛날에 보니까 안종현 경매 스쿨에 안종현이가 이런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하나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 채널 대문에 보면 제 휴대폰 번호 딱 적어놨잖아요. 그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전화 주셨더라고요. 전화 주셨길래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민법 548조에 의한 그 사건이더라고요. 사건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이제 가처분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참 상당히, 민법 548조 관련된 그런 이 가처분 이런 그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게 간혹 가다 나옵니다. 그런데 후순위에 가처분돼 있는데 가처분의 목적이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라 이런 가처분이거든요.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가요 가처분 여기서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그죠? 예. 가처분도 보니까 봐가지고 이게 이 소유권에 대한 이전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그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게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껄쩍지근해요. 이게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비록 이게 후순위일지라도. 근데 그 사건 보니까 별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민법 이거 다들 아시죠? 민법 548조. 민법 548조 요 규정이 아마 여러 가지 경매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1기 라방인가 2기 라방인가 거기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오디오 상태하고 비디오 상태 괜찮습니까? 지금 제 출력 화면에 보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상 없으면은 1번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화 주시더라고. 그냥 전화 주시더라고. 전화 주시면 제 사무실 앉아 있으면은 그분이 사건 번호 불러주시면 제가 경매 정보 열어보고 이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보존 가등기란 나와 있네요. 보존 가등기란 해가지고요. 마홍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 출력 화면에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두 가지를 다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보존 가등기는 가등기권자, 가등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권리를 보존하죠. 권리하니까 상대방의 일종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오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게 현 소유자는 A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가등기권자는 누구다? B다.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는 뭐다? 현재 소유자. 물론 그렇습니다. 이 가등기라는 것이요. 보면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동생한테 집을 한 채 동생 명의로 해주는단 말이지. 너무 쉽게 말이지. 이게 뭔가 사고를 많이 쳐. 그래서 이것도 이 부동산은 말이지. 누구한테 덜컥 빚보증 서줄까봐 또는 이 부동산을 말이죠. 은행에다 담보 잡힐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가등기 끌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은 상태에서 잔금까지 다 지급했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고 나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조금 미심쩍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소유권에 대해서 말이야 내가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등기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 나와 있네.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180도 틀립니다. 예. 돈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은 분명히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성격이 틀려, 성격이. 돈 꾸어졌어? 너는 뭐야, 이거? 난 돈 주고 저 사람 소유권 가져오려고 그랬어? 그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담보 가등기와는 완전한 성격을 달리한다. 그죠? 보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예로서 넣적을 한대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매도자니까 집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또 재매각하는 게 이중매각. 이런 경우도 이 업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현재 소유자가 말이지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고 나서 B한테 계약금 넣고 중도금 받은 상태에 C한테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고 그냥 A가 C한테 소유권 확 넘겨버리고 A는 뭐다? 보따리 사가지고 해외로 도망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요, 이게 그런 경우의 수를 항상 저는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은 보니까요, 내가 착하다 해가지고 세상 모두가 다 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못되게 나면 나도 못되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못되게 나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3자의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고는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의 매매 예약 체결일자는 나와도 매매 예약 완결, 그죠? 완결일자는 안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예. 근데 그렇다면 이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뿅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샘플을 등기부등본을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몇 번 보여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척기간 10년이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에 그 날짜를 카운트해가 10년 경과했으니 야 무조건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할 거야 그럼 하세요. 저는 안 말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니까 뭐가 있느냐. 매매 대금 완납 후에 이겁니다요. 매각 대금 경매로 내 물건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낙찰자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낙찰자 대금 완납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등기가 본등기했대요. 이 가등기가 본등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단은 요 가등기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가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근데 A가 경매 신청하였다. 임의경매죠. 그죠? C가 낙찰을 받았다. C가 대금 납부했다. 그러면 죽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죽는다. 그럼 이게 안 죽는 거, 이게 가등기가 본등기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가등기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가등기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본등기 한다는 것이죠. 가등기가 죽어버렸어. 죽은 가등기가 어떻게 지가 본등기 하냐고. 본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등기는 뭐다?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니까 선순위다면, 잠깐만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선순위 해가지고 가등기가 설정됐다는 겁니다. A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더라.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니까 대금을 완납했단 말이죠. 대금 완납. 대금 완납하고 나서 말이고 나중에 이 가등기가 이 본등기를 했다. 그럼 이 가등기가 만약에 본등기를 했는데 이 효력도 보면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가, 원래는 경매는요, 낙찰자가 법원에다가 대금을 완납하면요, 민사집행법 몇 조입니까? 13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이때 낙찰자가요, 대금만 딱딱 완납해버리면요, 등기 안 해도 일단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는 낙찰자의 것이 됩니다. 근데 단 뭐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은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완납하면 소유자가 C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C. 근데 본등기 했다. 근데 본등기 했는데 이게 만약에 효력이 본등기 하였는데 효력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요 가등기가 여태 본등기 했단 말이죠.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 뿅 이렇게 속어버려. 근데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면 이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입니까? 보전 가등기. 이게 우리가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대금 납부한 이후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는데 효력이 없다. 이게 뭐다? 이게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보니까 가등기가 설정돼서 가등기 설정된 상태에서 이거 누가 낙찰 받고 말이지. 낙찰 받고 나서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완납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게 담보 가등기는요.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하고 저당권하고는 사촌지간이다라는 그런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민지법 91조 제2항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담보 가등기도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자, 그럼 보십시오. 매각이 언제나 이게. 매각이 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낙찰자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죠? 매각으로 소멸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은
담보 가등기 소멸해버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은 이미 뭐다, 이 담보 가등기는 매각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딸깍 납부해버리면 소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돼버린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지가 본등기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왜냐면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권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데 지가 어떻게 본등기 할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설사 나중에 했다 손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 뭐다, 이게 담보 가등기. 단 요런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 이 원칙이고 우리 항상 원칙과 예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 요것을 원칙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외는 뭐냐,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인데 낙찰자 대금 완납 하더라도 그 뒤에 본등기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뭘 거쳐버렸어요? 청산 절차를, 뭐다? 이때 저당권자 이때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한 기입등기 이전에 이미 청산 절차를 완료해버려서 끝나버렸어. 근데 봐가지고 이 법원에서 조차도 경매 계약서도 이게 선순위로 그 가등기 돼 있는데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데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증 가등기인지 법원의 조사도 몰라요. 그죠? 모르고 또 나아가서 그 가등기가 청산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것도 법원에서 몰라요. 왜냐면 법원에서 야, 당신 담보 가등기냐? 그러면 채권계산 제출해라. 그 청산 절차 끝냈냐? 빨리 법원에다 보고해라.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저번 68강, 69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순수하게 선순위에 가등기권자가 있다. 근데 그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한다더라?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럼 이게 100% 담보 가등기요. 또 하나 더. 두 번째는 뭐냐,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것 좀 잠깐 찍어 말씀드릴게요.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라면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면 이런 유형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선순위에 가등기 있습니다. A가 있는데 뭐 뒤에 어떤 권리들이 있겠죠. 나중에 보니까 A가 뭘 해버렸어.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입니다.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가등기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럼 네가 뭘 믿고 들어가냐 이게. 이 사람이 A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할 적에 그럼 경매 신청 원인 서류를 첨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 원인 서류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확인하겠다 보면 이거 담보 가등기는 알았어. 그럼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내려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낙찰 받고 나서 제가 일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좀 지겨우실지라 좀 들어주십시오.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쁘다니까요. 몇 번 들으셨죠, 그죠?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법원 가셔가지고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팍 열람하셔가지고요. 이놈의 뭐 가등기가 진짜 담보 가등기인지 그럼 최종적으로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또 나아가서 마음은요. 담보 가등기권자 인적사항이 분명히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전화를 한 통 해요. 당신 담보에 보존해가지고. 그럼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귀찮아요. 그러신 분들 경매하지 마세요. 또 두 번째 어떤 경우냐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또 설정했어요. 근데 A 이 사람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했네. 이런 경우도 두 갈래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가등권자가 이제 그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 부동산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가지고 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해버린다고. 그럼 뭐, 위에 일반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담보가등기에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되는데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소송해서도 이기고 뭐 판결문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강제경매 신청한 이유가 뭐냐? 제 생각인데 말이죠. 이 사람 보니까 처음엔 집주인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자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뭐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돼버렸다 이거죠. 그죠? 단지 1번처럼 해가지고 담보가등기 얘기해가지고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이 사람은 1억밖에 배당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 1억 5천이니까 1억 대비해서 5천만 원 추가적으로 더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지 않겠느냐. 그럼 아무튼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문건 접수 내역을 보게 되면요. 가등기권자 해가지고 채권 계산서
제출 이런 식의 문구가 나타나질 겁니다. 법원, 문건, 접수 내역 이것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 자료에 나와 있는 요 사례를 말이죠. 좀 펼쳐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나와 있네요. 최순순의 가등기가 또 설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강제, 제3자가 이게 A면은 이 B라는 사람 강제징용 신청했다 이거죠. 강제징용 신청하니까 매가 이제 낙찰받고 허가 결정이 났어요. C가 이제 낙찰받아가지고 C가 대금 만납했습니다. C가 대금 만납했는데, 보니까 중간에 본당기가 득돼버렸네. 근데 이게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뭐다, 이 가등기는 보존가등기야. 왜? 보존가등기는 안 죽어요. 왜?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권이 어떤 겁니까? 이거니까. 그죠? 지가 담보가등기라면 지가 담보가등기라면 이 C가 대금 납부하면요. 이때 대금 완납했다는 것은 매각으로 이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단 말이지. 그죠? 예. 소멸하는 권리로 지가 어떻게 본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대금 완납 이후에 본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게 보존 가등기다. 왜 보존 가등기냐? 이게 가등기는 안 죽어. 왜 안 죽지? 요 강제경매 요것이 말소기준권이니까 요거보다 먼저 앞서 보존 길이 보존하세요. 해가지고 보존 가등기 설정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야 본등기 버린단 말이죠. 그럼 A가 이때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언제로? 가등기 한 날 뿅 이렇게 소급해버려.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 해가지고 그죠? 소유권 상실해버린다고. 예. 소유권 상실한다 이랬을 적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더러운 경험하시면 안 된다. 저도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이런 경험하면 안 되지. 근데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니까요. 대금 완납 이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더라. 이때는 뭐 바가지가 없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것도 대법원 결정 다 나와 있어요. 매매 계약의 해지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가 쫙쫙쫙 막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보면요.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담보, 이거 여러분들 인내심 가지고 천천히 집중을 해보세요. 이로 인해 가지고 가등기 끝내는 거야. 그죠? 가등기 긴가민가 했는데 이로 인해서 가등기 완전히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셔가지고요.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시면 뭐 두 번, 세 번 계속 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입니다.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멸하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매각대금 완납한다 이게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어떻게 소멸한다 그죠?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바뀌어버리니까 소멸해버려요. 담보가등기는. 그러니까 또 지가 말소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매각 대금 납부 후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선순위의 보존 가등기일 것이다. 그죠? 예. 대금 납부 이후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가등기가 본등기 했다는 것은 그 가등기 효력이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지? 그럼 그 가등기 뭔 가등기야? 보존 가등기구나. 그래서 경매 사건에서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시키는 민지법 135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해요. 단 그 부동산을 처분, 팔아물라거나 아니면 또 은행 등에서 담보 대출을 뽑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겠죠. 그죠? 예. 이렇듯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여서나 그 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었을 경우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대로 소급되기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잖아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 뿅 소급하니까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보다 가등기 날짜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 소유권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우리 이런 더러운 경험하면 안 됩니다. 낙찰자는 매매 계약의 해제 신청과 함께 경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서 권리를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 대법원 96과 64 결정이랍니다. 이런 더러운 경험을 하셔서는 아닌데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대법원 사건 번호를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물건의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분명히 본인이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했는데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 팍 버렸네. 나중에 보니까 가등기 보존 가등기. 그건 뭐다 본인이
경매 낙찰받은 그 사람이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어떤 조사 분석을 엄청 실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잘못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죠? 이런 일이 잘 발생 안 되는데, 하다가 탁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이런 일이 딱 발생되면 여러분들 어떡하실랍니까? 봐가지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겁을 드립니까? 그죠? 절대적으로 이제 겁을 드리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찬히 잘 어떤, 판단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요, 3번의 경매 절차상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뭔가 비집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종현이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레발을 풀더라. 요것만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발생된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안 받고 돈 받으면 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말이지 법률적인 문제 가지고 돈 받으면 변호사법 걸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70강 일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